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퇴근길에 우리 여러분들의 머리와 네. 그리고 마음을 꽉꽉 채워드릴 만한 아주 좋은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사실 좋은 뉴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연초인데 좀 행복한 뉴스, 좀 밝은 뉴스 있으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뉴스도 조금은 무겁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은행과 태영건설 간에 이제 약간 태영그룹이죠. 태영그룹 간에 약간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약간 진실 공방 같은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는 자구안으로 내놓았던 1,549억 전액을 지금 내일까지 원복시켜 놔라. 네. 이들이 내기로 했던 돈 그대로 다시 TY홀딩스 말고 태영건설 쪽으로 다 바꿔놔라, 메꿔놔라 이렇게 네.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니까 태영건설 쪽에서 보도자료를 오후에 냈어요. 오후에 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오너가의 사재 출연까지 포함을 해서 네. 1,549억 원을 이미 태영건설을 위해서 이미 활용을 했다. 잠깐만, 태영건설을 위해서 활용했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자구안을 이미 첫 번째 자구안을 지켰기 때문에 네. 산업은행에서 이야기하는 1,549억 원을 원복시킬 게 없다. 말 그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러면 TY 홀딩스, 그러니까 태영 인더스트리의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네. 태영건설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TY홀딩스를 통해서 이미 집행이 많이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자구안부터 그러면 먼저 네. 설명을 좀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표 준비한 거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산업은행에서 가졌던 이제 그 채권단 모임이 있었죠. 거기서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네 가지를 내놓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2,400억 원 중에서 네. 1,549억 원을 이제 워크아웃에 쓰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코비트 매각을 하고, 세 번째가 블루원도 매각을 하고, 네 번째가 이제 평택 사이로 담보까지 이렇게 다 해서 총 1조 6천억 원 가량을 마련을 해서 네. 이걸 이제 태영건설에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여기서 다 채권단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선결 조건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지원 자체가 이미 지켜지지 않았는데 무슨 자구안을 내놓고 워크아웃을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들이 말했던 첫 번째 1,549억 원 지원을 먼저 실행을 해라. 그래야지만 워크아웃에 대한 첫 번째 단계를 11일에 밟을 수 있다. 네. 이 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영그룹이 우리는 이미 다 실행을 했는데 했다. 무슨 이야기냐? 네. 라고 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진실공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말이 다른 겁니까?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표를 또 하나 띄워주시면 네. 좋은데, 자, 먼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2,400억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이제 416억 원을 가지게 됐고, 네. 윤재현 블루원 대표가 이제 윤성민 회장의 이제 그 형제입니다. 네. 그 여기가 이제 513억 원을 받게 됐고요. 기타 사주 일가에 지금 들어간 게 338억 원이고 TY 홀딩스에 지금 배속된 게 1,133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00억 원이었는데 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자구안 첫 번째 1,549억 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라고 오늘 살펴보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띄워주시면은 네. TY 홀딩스 보증을 하는 이제 구미에 있는 꽃동산 아파트 PF 채무에 500억 원을 이미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TY 홀딩스 보증 채무 나머지 390억 원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TY 홀딩스가 갖고 있는 보증 채무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890억 원을 지금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에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00억 원 가량을 이제 태영건설 공사 대금 지원을 했고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사실이 태영건설 공사 현장의 운영 자금으로 259억 원을 우리가 더 지불을 해서 네. 총 1,549억 원 우리가 말했던 자구안을 이미 다 완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TY 홀딩스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네. PF 채무 500억 원이랑 이제 TY 홀딩스 보증 채무 390억 원, 총 890억 원을 쓴 거를 과연 TY 홀딩스를 위해서 쓴 거냐, 네. 아니면은 태영 건설을 위해 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서로 쟁점이 지금 다른 거에 나오고 서로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태영 쪽에서는 TY 홀딩스가 보증을 서고 있는 거를 네. 우리가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보증 선 거니까 건설에 지원을 한 거다가 그렇죠. 태영의 주장일 거고. 맞습니다. 네.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TY홀딩스를 도와준 게 아니고 연대보증을 선 태양건설을 도와준 거랑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에는 태양건설에 돈이 입금이 됐느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태영건설을 지금 자구안을 선결 조건을 완료를 했느냐 아니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채권단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에는 니들이 태영건설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계가 아니냐라는 지금 음모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음모론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굉장히 좀 센 발언을 하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 살을 깎는 그런 고통을 동반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구안을 마련을 했으니까 네. 채권단 여러분 75%에 찬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워크아웃을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워크아웃, 그러니까 네. 기축법의 취지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복현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살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뼈를 지금 깎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채권단을 전혀 지금 설득할 수 있는 자구안이 아니고 강도 높은 자구안을 가져와도 지금 700여 개의 지금 채권단이 받아줄까 말까인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니들 지키기 위해서 결국엔 사주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 TY 홀딩스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재 업데이트된 상황이네요.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좀 저희 압권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취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조금 많이들 걱정을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 첫 단추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이게 만약에 좋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초법 안에서 할 테니까. 근데 네. 그 누가 보기에도 이래도 되나 싶은 게 만약에 이번에 벌어지게 네. 되면 다음번 PF 관련된 정리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 기업들은 야, 쟤네도 했는데 우리도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번 단추를 굉장히 좀 잘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강진이 있었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고 이런 뉴스 그리고 어느 정도 파괴됐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다면 이제는 관련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도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최근 집계로 봤을 때 사망이 81명, 부상이 400명, 그리고 쓰나미로 인한 실종이 1명,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72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이제 72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구호 작업이 진행되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구호되길 일단 바라는 마음을 먼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경제적인 여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그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달러 엔 환율입니다. 근데 1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엔화는 좀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표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 연말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달러 엔 환율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제가 표시된 부분이 1월 2일 아침 8시에 달러 엔 환율이 191엔 정도를 기록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진이 발생한 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달러 엔 환율이 143엔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주 위협적으로 크게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 올해 상반기쯤에는 어느 순간 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속속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트렌드포스가 또 관련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빨간색 별 표시된 게 이제 바로 그 노토반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진원지였었고요.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해협을 바로 보여주는 건데 이쪽에는 IT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노토반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뭐 도시바, 무라타, 시네츠, 글로벌 웨이퍼 이 전자 부품 관련된 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IT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니케이 등 외신의 보도를 보면은 도시바, 무라타 등 기업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은 좀 중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우리가 반도체 쌀이라고 부르는 MLCC 있잖아요. 네. MLCC의 전 세계 시장에서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곳이 바로 무라타입니다. 무라타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무라타가 여기에서 진원지와 가까운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그리고 도야마현에 1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피해 상황을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11개 공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보도가 됐고요. 도시바는 이쪽에서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력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산 시설을 2.5배 증산하는 이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짓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도시바는 아직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뭐 일단 공장을 중단했기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수요가 이제 작년 말부터 바닥을 치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요가 아주 많이 필요한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여파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반도체 관련 시설들이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피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IT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일단 두 가지 좀 짚어볼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때도 네. 원래 처음 지진이 3월 9일에 감지가 되기 시작해서 네. 실제로 큰 쓰나미와 함께 피해가 발생했던 거는 이틀 뒤였던 3월 11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지진도 추가적인 여진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 이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 복구 작업이 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그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크지 않다는 게 트렌드포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네, 참 일본 정부가 좀 약간 축소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기는 하던데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국내 1등 기업과 2등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삼성그룹과 이제 현대차그룹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두 그룹 간에 이제 협력을 좀 많이들 바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최근 작년부터 해서 좀 두 회장들이 좀 자주 만나고 원래는 네. 아버지 때는 못 만났잖아요. 절대 못 만나죠. 네. 아버지 때는 네. 야 우리가 한국을 둘로 양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겠냐 이랬었는데 그렇죠.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오던 게 작년부터는 조금 약간 아. 무너졌다기보다는 약간 이물어지면서 네. 이제 작년부터 어느 정도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제 커넥티드 카에 들어가는 IoT 시스템을 같이 협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보도 내용은 이제 그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을 현대차와 그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 차량에 탑재를 시켜서 네. 앞으로 나올 이제 그 홈 IoT 또는 이제 카투 홈투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사물 인터넷 서비스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퇴근길이에요. 집에 가는데 에어컨도 켜놓고 싶고 뭐 로봇 청소기도 좀 미리 돌려놓고 네. 불도 좀 미리 켜져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차 안에서 앱을 통해서 스마트 싱스라는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또 미래에는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실하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출근을 할 거예요. 이조 기자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TV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또는 뭐 스피커 있죠. AI 네, 스피커 네. 이런 걸 통해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좀 뭐 입구로 좀 불러줘 이렇게 하면은 그 시스템이 연동이 되면서 커넥티드 시스템으로 와서 네. 차량이 이주호 기자 집 앞에 딱 설 수 있게 그런 이제 시스템을 나중에까지 이제 협력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관계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안 좋았고 그게 결정적이었던 게 언제냐면은 네. 제가 단독 보도를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 그 하나 띄워주시면 좋은데 2018년도 때
현대차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만을 탄력을 시켜버리고 빼고요. LG전자로 바꿨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존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만카돈이라든지 네. 뭐 뱅앤올룹스 이런 카 오디오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만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장 쪽에서 굉장히 탑3 안에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던 시스템 자체를 빼버리고 원래는 제네시스나 하만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부터 나오는 차량에는 LG전자로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급차에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 쉽게 말하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도 하만 걸 쓰고 있었거든요. JBL이라든지 하만 그 어디죠? 렉시콘 네네. 이걸 쓰던 거를 보스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리고 지금 다시 뭐 제네시스는 뱅앤올룹스는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LG로 많이 전환을 시키면서 삼성과 현대차는 결국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또다시 건너버렸고 네. 다시는 붙지 못할 거라고 다들 야, 예상을 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네. 근데 작년에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작년에 반도체 대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네. 다들 모르십니다. 디램만 잘 만드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칩도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인데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작년에 계약을 맺었고요. 재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해가 넘어갔네요. 2022년. 네, 재작년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삼성 SDI의 그 배터리를 현대차가 또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현대차는 SK온과 그리고 이제 그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배터리를 주로 받았고 뭐 최근에 뭐 CATL과 BYD도 받기는 했지만 삼성 배터리를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를 이번에 받게 됐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커넥티드 시스템까지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아마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삼성과 현대차가 합작을 해서 네. 또 뭐 미래에 이제 스마트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이렇게 연그러가는 모습이 보여서 아무래도 좀 뭐 해외에서 보면 애플카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구글도 있었고 테슬라도 당연히 이야기가 있고요. 중국에서도 보면 지금 뭐 BYD뿐만이 아니라 바이두라든지 IT 기업과 그런 또 이제 기존의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업체 간의 협업이 되게 많은데 국내만 좀 특히나 1등과 2등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나라 기대를, 네. 반도체 잘하죠. 배터리 잘하죠. 차 차 잘 잘하죠. 만들죠. 같이 해야겠네요. 네, 어쩌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그림이 네. 그려질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좀 기쁜 소식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두 기업이 또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네. 이젠 내수 시장의 기업들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이죠. 아주 맞아요. 이제 네.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옛날에 내수에서야 서로 이제 네. 치고받고 할 수 있지만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에는 두 기업이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뭐냐면요. 그 정부가 상반기 중에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올 상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금액을 넣기로 했냐면 10조 8천억 원이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9조였으니까 10조 8천억 원이면 작년보다도 20% 예, 네. 증액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많이 늘렸네요. 늘린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과일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뭐 이걸 위해서 관세를 내려주고 또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필품 용량 변경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걸 왜 준비했냐면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면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저희가 또 앞건 채널에서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그쵸. 콘텐츠를 또 네.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 슈링크플레이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저희 왼쪽에 있는 쿠크다스와 오른쪽에 있는 쿠크다스 이게 색깔 다르죠. 커피 맛과 숭크림 맛이 네, 네. 있는데 저게 가격이 다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좀 비쌀 것 같으세요? 혹시 당연히 박스에 들어있는 게 더 비쌀 둘 다 거- 박스예요. 둘 아, 다 둘다 박스고 박스인가요? 아, 그리고 지금 저 정면에서 보는 박스 크기랑 그다음에 네. 오른편에 있는 거는 그 위에서 봤네요. 바라보는 박스 크기인데
좀 거의 박스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왼쪽하고 근데 오른쪽하고 그러니까 커피 맛하고 순크림 맛하고 네. 가격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어느 게 비쌀까요? 당연히 저는 제 생각에 커피가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 맞았습니다. 맞는데 네네. 그 커피 맛이 거의 한 2배 가량, 2배 완전히 2배는 아닌데 네. 약 2배 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잠깐만 박스 크기도 같고 맛만 다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커피 가루만 조금 더 들어가지 라고 않나요? 보니까 용량이 네. 다릅니다. 저게. 아 그래요? 저 커피맛 쿠크다스가 용량이 289g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순크림맛 쿠크다스의 용량이 154g이에요. 에? 보세요. 박스는 크기가 같은데 네. 뭐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박스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용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달라진 건데 사실 이게 제가 그렇게 담을 수도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근데 수 있겠죠. 네. 솔직히 소비자가 딱 저거 보고 그 용량을 다 비교해보지 않으면 쿠쿠다스 순크림 맛이 싸네 라고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도 만약에 제품 가격의 표시에 변동이 있으면 그걸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까지도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 걸리지 마라가 아니라 기업들한테 걸리지 마라가 그렇죠. 아니라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업들한테 요구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키라고 근데 하는 지금 건데. 이거는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네네. 근데 감정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맛만 다르지 사실 이게 제품 자체가 다르다고 인식을 안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동일한 크기로 이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참 이게 뭔가 어기거나 잘못한 건 아닌데 참 오. 감정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약간 화가 나네요. 오늘 이런 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바로 CES로 떠나게 됩니다. 네. CES 2024 취재를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라스베가스 취재를 하다 보니까 CES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결국엔 또 AI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작년부터 이제 챗GPT 이야기가 나오면서 AI가 좀 어떻게 좀 우리 생활에 와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은 AI라는 게 지금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거든요, 점점.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일 거고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정도까지 커질 걸로 혹시 예측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으로요? 금액으로요. 네. 뭐 어떤 시장이 뭐 몇 조까지 커질 거다 이런 금액 뭐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뭐 10조, 20조 뭐 이 정도? 네, 안 될 것 같네요. 네.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2027년까지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매년 성장을 해서 15배가 성장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 규모가 약 550조 원 가량의 시장 규모를 만들어 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 하면은 엔비디아만 떠올렸는데 네. 그리고 HBM 뭐 이런 것만 알았잖아요. 네. 이제는 새로운 AI 반도체들도 나오고 있고 뭐 반도체 기술도 CLX라든지 다른 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술이 점점 와이드하게 브로드하게 커지면서 시장 자체도 3년 동안 15배가 커진다. 그렇게 전망치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이거는 제가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식 차원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간략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냐면 이제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그래서 많죠. 수도권 신축 아파트 10건 가운데 6건이 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전세가 있는데 뭐하러 누가 이제 그 전세는 사실 나중에 돌려받을 돈 같고 그쵸. 월세는 계속 소비하는 돈 같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 가운데 10건 중 6건은 월세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면 신축이니까 5년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년 이하 아파트 가운데 42.8%가 전세 비중인데요. 그러니까 100% 가운데 42건이 전세, 나머지 58건 정도는 월세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유독 월세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게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격. 신축일수록 전세 가격은 좀 비싸잖아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구축일수록 전세 가격이 좀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5년 이하의 신축은 뭐 5억 2천만 원, 10년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세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편에 보이는 5년 이하 전세가 42%, 준월세, 준전세라고 해서 뭐 일부는 전세로 하고 나머지 월세로 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반전세라고 아니, 반전세 많이- 같은 거, 네, 네. 그것도 거의 절반 가까이. 아. 지금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또 금리도 요즘 비싸잖아. 금리가 문제죠. 금리가.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세로 월세를 은행에 낼래? 아니면 월세를 집주인한테 줄래? 이런 선택이 되거든요, 요즘. 맞아요. 전세 대출 받으면은 네. 거기 이제 대출 이자 갚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월세가 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아. 때문에 그리고 전세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뉴스만 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경복궁입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경복궁 지금 경복궁에 이 복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거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전히 퍼런 멍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거 저 잘 안 되는 거예요. 낙서했던 사람. 낙서했던데 네. 결국 복구 비용만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 낙서했던 사람들한테 물릴 거라고 합니다. 벌금은 얼마인가요? 벌금을 이제 물릴 거예요. 이제 아. 총 복구 비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릴 건데 네. 다만 문제는 10대가 포함돼 있어서 누구에게 얼마 물릴 건지 뭐 차후에 정한다고는 하지만 복구해도 잘 안 된다는 거. 복구해도 좀 쉽지 않다는 거까지 문화재인데 이야기를 참 저러면 안 되는데요, 진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룸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